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일 또다시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 우려가 커집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습니다. 장마가 이번 주말을 지나 차츰 약해지면서 예년보다 짧게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1일 전후에 이른폭염이 시작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이 지하 저장소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구조에 나선 동료도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에 지상에서 이동하는 물체 수백 개를 탐지할 수 있는 미 정찰 자산도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 약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장 폭도들은 LG전자 공장에 진입해 전자제품과 각종 자재를 훔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80%만 주기로 했던 거죠. 그동안 기준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 가라앉지 않았고 어젯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지급적으로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 합의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혼선과 갈등을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2차 추경안을 심사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 대표의 합의와 번복 논란이 일어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줘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국민지원금은 80%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다그쳤지만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맞받아쳤습니다.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당 의원의 핀잔까지 나왔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 이제 대답하기도 귀찮으시죠?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은 오늘 저녁 전 국민 지원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80%라는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경제부총리가 재차 밝힌 정부 입장을 반나절 만에 되받아친 겁니다. 다만 홍 부총리가 그동안 경제 현안을 두고 여당에 반대하는 소신을 내세우다가 결국 꺾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에도 재정수장으로서 명분 쌓기에 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느닷없이 큰 혼란이 생긴 상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젯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번졌고 이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한 뒤 양당 대변인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예상 밖 합의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반색했지만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대표는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난 뒤 황보승희 대변인을 통해 소상공인 보상 범위를 넓히고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 지급 확대를 검토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불과 100여 분 만에 결정이란 브리핑 내용이 검토로 번복된 겁니다.
이 대표는 또 한밤중 SNS에 옆방에 따로 있었던 대변인에게 합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웠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도 있었고 어떤 고민도 있었는지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스피커폰으로 여야 대표와 대변인 4명이 함께 통화했는데 전달이 잘못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황보 대변인도 두 대표가 불러준 대로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김기현 원내대표가 합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없다면 전 국민 지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둬들였습니다.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요. 송영길 대표는 이 대표가 80% 지원할 바에 선별하느라 논란이 많으니 100%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 합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안타깝고 이 합의는 양당 의원님들이 존중해서 잘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공교롭게도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이 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오늘은 경솔한 처사였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당 대표끼리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렸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100분 만에 말을 뒤집으며 신의를 저버렸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경솔하고 좀 가벼운 언행으로 비치지 않을까.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노련한 송영길 대표의 수에 넘어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당론을 공유해왔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묻지마 추경이 아니라 구멍난 곳을 메꾸는 현장형 추경이 되도록. 내부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당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려 하느냐며 민주당의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했다고 비판했고 삼선의 김태흠 의원은 아직도 정치평론가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언급하면 당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우호적이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자중하라는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았는데 점점 그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속 같은 실수를. 이 대표가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전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적과 싸워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한 것도 외교적으로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확진자가 1,300명이 넘어서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는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서운 확산세의 중심에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있습니다. 일주일 새 374건이 추가로 확인돼 처음으로 알파 변이를 앞질렀고 전체 변이 가운데 70%를 차지했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김우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지난 5일 학생 2명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다른 학생들과 가족, 교직원 등 모두 6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이 감염된 건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2.7배나 빠른 인도발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는 인천 초등학교 20명을 포함해 250명에 달합니다. 알파형을 제치고 6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뒤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자 37명 가운데 12명은 변이에 감염된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15일부터 새로운 PCR 분석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어제 50대 후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병의원들도 혼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한두 명만 예약된 의원의 경우는 백신을 개봉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적지 않다는 거죠. 결국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제서야 불편함이 없게 예약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남의 이 병원은 어제 모더나 백신 예약을 받은 결과 하루에 1명만 접수된 날이 이틀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하루 1명 접종을 위해 1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모더나 백신을 개봉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나머지 9명이나 10명 가까이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방역당국의 어떤 접종 목표나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 전화해서 옮기건지 해야죠. 물론 1명이라도 뜨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때 그렇게 하라고 지켜줄지 어쩔지 가봐야 돼. 예약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방역당국은 예약 상황을 파악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분산돼서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약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예약 연령을 더 세분화하고 시간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내일 오전 50대 예방접종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델타 변이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람다 변이가 확산하면서 오는 가을이 여름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가을을 우려하는 근거들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설기 기자, 네. 람다 변이 아직은 이름이 좀 낯선데 이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후 29개국 정도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치명률입니다. 페루의 코로나 치명률은 9.3%로 전 세계 평균 2.1%보다 4배 이상 높은데요. 최근 페루 확진자의 81%가 이 람다 변이 감염자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집계입니다. 이 높은 사망률이 람다 변이 때문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29개 나라라면 벌써 많이 퍼졌는데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람다 변이는 없다는 게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입니다. 람다 변이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파력은 기존 변이 이전보다 올라가는 것 같고 람다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 그러면 전 세계 우세종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험한 가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우려해야 할 이유는 변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이 온도 34도에선 약화되지만 21도로 낮추자 손상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즉 더운 여름보다 선선한 가을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위험한 가을이 올 수 있다고 했고 미 방역당국의 전문가는 미국이 2개로 갈라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2개로 갈라질 수도 있다. 이 위험한 가을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백신을 맞은 미국과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으로 나뉜다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인데요. 대유행위와도 접종자들은 감염, 중증, 사망 이 3가지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위험에 속수무책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보도도 나왔죠. 예, 그러고 보니까 결국 또 다시 국내 백신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이번 달의 경우 방역당국은 백신 1,000만 회분이 예정대로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8월과 9월엔 약 7천만 회분, 4분기엔 약 9천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일정표를 보면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빈칸인 상황이죠. 예. 물어보면은 비밀 유지 협약이라 못 알려준다.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현실은 전혀. 예, 이 정도 되니까 백신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분들 이제는 해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권의 대세론을 이끌어오던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지지층과 호남 민심이 복잡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경선 연기론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이 지사 측이 경선 연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듯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복잡하게 얽혀가는 여권의 내부 기류를 취재했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43.7%, 윤석열 전 총장이 41.2%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을 이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은 6개월 만인데 당시엔 윤 전 총장이 7.8%포인트 차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 42.2%대 이 지사 41.5%였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기존의 스탠스가 좀 느껴지지 않는 모호한 태도들이 안정감을 보여줄 공격적인 본능이 살아났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친문 성향인 이근영 전 대표가 설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태도를 바꿔 경선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코로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서 그것조차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면서 야권의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당 밖에서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입당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윤 전 총장의 현장 민심 청취 행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 도봉구의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1년간 아파트값이 41% 급등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현장에 애로를 청취한 윤 전 총장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가 있고 심각하죠.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역시 한 1억가량 뛰게 됐고.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특정 후보 측과 지지자들이 강력 항의한 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는데 의뢰기관인 머니투데이 측은 단독 조사를 위해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부친의 장례를 마친 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시기에 맞춰 입당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의 요체는 사실은 정당 정치입니다. 이제 입당이 되면은 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서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이동훈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이 자신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 여권 인사에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모 씨 관련 사건은 여권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즉각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8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신을 여권 인사라 소개한 인물이 찾아와 회유를 시도했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못하겠다고 하자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했지만 열흘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를 선물받은 게 아니라 빌려 쓴 뒤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곳곳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다음 주부터 차원이 다른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대신 장마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차츰 약해져서 예년보다 짧게 지나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윤재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와 강서구 등 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한강공원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오후 4시 여의나루역에 부착된 온도계 온도는 32도를 가리켰고 습도는 67%에 달했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한 가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어젯밤 서울 최저기온은 26.3도로 지난해보다 23일이나 빨리 열대야도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거의 안 트는 편인데요. 어저께 밤에는 진짜 안방 에어컨을 킬 정도로. 기상청은 7월에 찾아온 지각장마가 다음 주 초 잦아들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티베트 지역의 고온 건조한 고기압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으면서 마치 소뚜껑처럼 열이 갇히는 열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의 이상폭염도 열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폭염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찜통더위가 물고기 떼죽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수온 상승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 조심해야 하는 게 벌이기도 합니다. 이 벌떼 습격에 체험학습에 나선 유치원생이 다쳤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허옇게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하천에 둥둥 떠 있습니다. 잉어와 붕어 등 어림잡아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 붕붕 위에 떠 있는 게 하얗어 아주. 깜짝 놀랐지요. 찜통 더위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천의 오늘 낮 수온은 26도까지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15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2.5mg, 4mg 아래로 떨어지면 물고기가 살기 어렵습니다. 낮다 보니까 직접 이제 직사광선을 쬐다 보면은 고온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영향을. 울산에서는 오늘 숲 체험을 나섰던 유치원생 24명과 교사 1명이 벌에 쏘여 다쳤습니다. 독성이 비교적 약한 등 검은 말벌이라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여름철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끼를 말벌 지금 배가 부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공격성이 강해지는 거지요. 오늘 낮 12시 29분쯤 제주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진 지난 1일 이후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114명에 이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남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이륙 1분 만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가 30m 앞에서 벌어진 일에 마을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남 오령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택가 옆 밭 한가운데 산산조각난 물체가 널브러졌습니다. 부서지고 불탄 물체는 경비행기. 서너 분 나서 땅 그거 저 부수에 저도 뭐 돌멩이 있는 거 갖고 그 불을 꽂고. 오늘 낮 3시 9분쯤 경남 오령군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기장과 40대 부기장 등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기체에서 약 10m 부근에서 탑승자로 추정되는 여구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륙한 경비행기는 성당마을을 지나 민가 바로 옆 텃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 바로 옆은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떨어졌다면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을지, 인명피해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사고 경비행기가 시험 비행을 위해 함안군에 있는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1분 정도 운항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경비행기가 소속된 업체는 관광객 체험용 경비행기 7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토부는 경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저장소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구조에 나선 동료도 크게 다쳤는데 깊이 3m의 음식 폐기물 저장소에는 탈출용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트럭에 실린 음식물 쓰레기를 퍼내던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3m 깊이 쓰레기 저장소로 떨어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크레인으로 근로자들을 끌어올립니다. 올려주세요. 천천히. 그대로 올리세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저장소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저희도 그래서도 좀 충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A씨를 구하기 위해 저장소에 뛰어든 동료 근로자도 한때 의식을 잃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하려고 빠져 있으니까 크레인을 타고 줄 타고 내려가갖고 거기서 아마 약간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추락한 쓰레기 저장소에는 사고 당시 음식물이 1m 깊이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3m 깊이의 저장소 안에는 탈출용 사다리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현장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깊이 2m 하천에 빠진 초등학생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둔치를 달리던 40대 남성이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외침을 듣고 주저없이 몸을 던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하천 산책로를 급히 달려갑니다. 초등학생 아이 3명이 산책로 주변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리 힘이 없대요.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남 함안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하천 수심은 2m. 46살 이동근 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이 씨는 자전거를 내던지고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애들도 생각이 났던 것 같고, 그 빠진 애들 부모도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이 씨는 3, 4분 만에 아이들을 모두 구조했고 구조된 아이들은 지금 병원에서 무사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왔던 주민들이 달려와 구조된 아이들을 보살피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씨는 아이 2명을 구조한 뒤 체력이 바닥났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3명째 할 때는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들다.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 딸의 아빠인 이 씨는 10년 전부터 자녀가 물에 빠질 때에 대비해 수영을 익혀온 실력자입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 평범한 이웃의 용감한 행동이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직 대통령이 구금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폭도들은 우리 LG전자 공장에 침입해서 전자제품과 각종 자재를 박스째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불까지 질렀습니다. 우리 기업의 다른 공장도 위험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술에 가득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상자 겉면에 LG가 선명합니다. 현지 공장에서 TV와 모니터를 약탈하는 겁니다. 폭도들은 더반 산업단지에 LG 공장을 습격해 닥치는 대로 가져간 뒤 불을 질렀습니다. 생산시설까지 모두 탔습니다. 마트에도 주민 수천 명이 몰려와
생필품의 대형 가구까지 보이는 대로 가져갑니다. 경찰이 고무탄으로 제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t's a disaster. It's like everyone lost, you know. Yeah. Everyone. Most of the shop, there's no shop left here. No business. There's nothing left here. Why? 남아프리카 공화국 폭동은 나흘째입니다. 직전 대통령 제이콥 쭈마가 구금된 것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방화와 약탈로 번졌습니다.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군을 동원해 폭동 혐의로 48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러다 교민 피해가 커질까 걱정입니다. 한인 가방업체도 약탈당했습니다. 알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가게 셔터 문을 내려놓은 상태였는데도 셔터 문 올리고 와가지고 다 그냥 약탈해 가는 거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며 남아공 당국에 보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에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을 훈련시키는 거냐, 정책이 장난이냐,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집안 인테리어를 위해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해도 많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놔두고는 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영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는 과정에서 전셋값 급등만 야기시키자 국회는 개정안에서 이 규제를 백지화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법 시행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워왔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내고 임대 등록 해지한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갔다. 실거주하려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1억 원 들여 공사했다. 결국 전세금만 잔뜩 올라갔다는 토로가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을 훈련시키냐, 법이 장난이냐는 직설적인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었었고요. 대학 입시 전까지는 대치동에 거주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불만들도 많이 토론하고 하셨어요. 공공시행 재개발 입주권도 정부는 2월 초까지 매입한 경우에만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법 통과일인 6월 말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불안과 불신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식당인 이 한바의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벌여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유상봉 씨가 전자 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자 발찌 착용 조건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재수감 위기에 놓이자 도주한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이른바 한바항으로 불리는 75살 유상봉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호가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의 서울 주소지로 출동했는데 잘려진 전자발찌만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했고 검찰이 형 집행을 위해 어제 유 씨에게 교도소 재수감을 통보하자 도주한 겁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울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유 씨는 사기 혐의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유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이 역시 너무 큰 부담이라는 아우성이 적지 않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8,720원에 비해 440원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입니다. 9시간 넘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 간 제시 금액이 16%나 차이 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은 시급 10,000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사용자 위원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결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공식 퇴장이란 우여곡절 끝에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종 결정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첫 해 16.4%, 이듬해 10.8% 등 급격히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결국 전임 정부에 못 미치는 평균 7.2% 인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려주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들어보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고용을 줄이면 결국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보호막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포커스는 출구 없는 자영업자들에 맞췄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이근재 씨.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반 동안 매달 200만 원가량의 적자를 봤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폐업만큼은 피했지만 인건비 압박에 직원을 줄이고 90세 노모에게 매장을 맡겨야 했죠.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올렸다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는 경영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조그만 가게에 어머니하고 나 혼자.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신상우 씨. 파트타임 근무자를 내보내고 점포 무인화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월 200만 원 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죽는 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인화가 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며 사실상 불복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보상 금액조차 정해지지 않았죠. 현재 추경안에 담긴 금액은 7월에서 9월 석 달간 6천억 원으로 업체 한 곳당 20만 원 수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역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사이입니다. 정부는 보상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소외가 저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고요. 인터넷에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살고 싶다 등의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 내일 밤에는 마지막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차량 시위도 예고됐습니다. 장기간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좀 이렇게 감축을 한다든지 결국은 일자리 쪽에도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 영업 제한에 최저임금 인상, 혼선을 주는 지원금까지. 벼랑 끝에 내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지상에서 이동하는 작은 물체 수백 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미 정찰 자산도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정찰기들이 일주일 사이 한 번씩 휘저은 셈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표적 600여 개를 최소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지상작전 관제기 EA 조인트 스타스입니다. 어제 오전 6시 한반도로 출격해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부채꼴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비행했습니다.
동북쪽 원산과 심포조선소 일대를 감시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북한이 SLBM을 탑재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지역입니다.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SLBM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병력이 동원된다든가 하는 그런 훈련이 진행될 경우에는 고체 연료 사용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미군은 최근 일주일 사이 통신 신호를 감청하는 에리스와 미사일 궤도 추정용 코브라볼,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탄도미사일 감지가 가능한 정찰기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한반도 정세 불안에 책임을 돌리며 한미 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차단하는가 하면 중국 내 공장 증설 계획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전기 회로를 새기는 장비입니다.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장비를 갖지 못하도록 2년 전부터 ASML의 중국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일 뉴욕타임스는 ASML의 기계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걱정하는 미국 정책자들에게 핵심 지렛대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건데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TSMC가 중국 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재를 할 수는 있죠.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압박도 걱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려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이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 견제용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곡 퍼미션 투 댄스도 다음 주 차트 진입이 예고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BTS가 곡만 바꿔서 1위를 이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어 신곡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7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2달 가까이 차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곡이 데뷔하자마자 핫100 1위에 오른 건 빌보드 역사상 54곡. 이 가운데 7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버터를 포함해 8곡뿐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좀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지난주 공개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도 인기입니다. 빌보드는 이 곡의 다음 주 차트 진입을 예고했는데 방탄소년단은 SNS에 해시태그로 바통 터치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겨 버터가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신곡에 1위를 넘겨줄지도 관심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춤은 허락 없이 마음껏 춰도 된다는 내용의 경쾌한 댄스곡으로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곡 작업에 참여해 화제입니다. 엘튼 존도 자신이 언급된 랩을 개사해 SNS로 화답했고 외신들은 올해 여름은 온통 방탄소년단 세상이다. 서머 히트송의 제왕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시인 파울 첼란이 운명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가 선줄한 가스실로 가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는 보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슬그머니 빠져나와 작업 나가는 줄에 붙었습니다.
가스실 인솔자는 머리수를 헤아려 한 명이 모자라자 작업줄 맨 앞 남자를 불렀습니다. 결국 남자는 대신 가스실로 갔고 첼라는 죄의식에 시달리다 세느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인은 첼란의 이야기를 전하며 줄들 잘 서라고 했습니다. 자, 줄에 붙어 먹고 살려면 요즘엔 굵은 줄에 붙는 게 중요해. 줄 세우기 중에서도 잔인한 것이 예전 군대의 선착순 얼차려입니다. 이것들이 계약에 빠져가지고 선착순 1명. 10명에게 연병장 돌기 선착순 1명을 시키면 한 바퀴 돌 때마다 1등 1명씩 빼주니까 꼴등은 10바퀴를 계속 뛰어야 하는 겁니다. 남을 눌러야 내가 사는 게임이죠. 어제 50대 후반 352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모더나 예약을 받던 질병관리청 페이지에 새벽 3시 반쯤 접속한 화면입니다. 대기자가 앞에 80만 명, 뒤에 3만 8천 명이 있다며 9일을 기다리면 접속된다고 알립니다. 그러더니 14시간 만에 접종 물량이 소진됐다며 예약을 서둘러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상자 절반쯤이 1차로 맞을 분량만을 확보해놓고 그런 사실도 밝히지 않은 채 덜컥 예약 접수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접종 대상자들이 밤을 새고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그러고도 예약 못한 분들은 길 가다가 느닷없이 뺨 맞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그래놓고는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됐던 상황을 미처 판단 못했다고 하는 걸 보면 모더나 확보 실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생산회사 CEO와 화상통화까지 하며 2천만 명분 도입을 2분기로 앞당겼다고 홍보했던 바로 그 모더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백신 공백으로 1차 접종률이 30%에 정체된 사이에 확진자는 2배로 뛰었고 델타 변이는 국내 신규 변이의 70%에 육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짧고 굵은 타개가 가능할지 역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열대야처럼 답답한 나날은 이어지고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던 국민은 검사 받느라 줄 서고 황당한 선착순 예약하느라 줄을 서더니 이제 또 무슨 줄을 서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7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줄을 서시오였습니다. 날이 어찌나 더운지 오늘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푹푹 찌는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열대야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내일 최저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6도, 부산은 2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영남 내륙으로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